1993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위도 파장금항. 출항 직전에 그 만선이었던 서해 회류호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내렸어요. 아, 그 유명한 일화죠. 네, 나 입에 못하겠어 하면서요. 주변에서 막 말리는데도 그냥 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체 뭘 봤던 걸까요? 글쎄요, 뭔가 불안한 징조를 느꼈던 거겠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장면으로 시작된 1993년 서해 회류호 침몰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92명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히 사건 순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바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왜 이런 일을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1993년 10월 10일 그 운명의 아침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날 아침 9시 위도 파장금항은 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말 낚시객들도 많았고. 또 김장철이니까 젓갈 팔러 무트로 나가려는 주민분들, 뭐 단합대회 마치고 복귀하는 군인들까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이 빽빽하게 몰렸던 걸까요? 아, 그게 위도에서 격포항, 그러니까 육지로 나가는 배편이 하루에 딱 한 번, 왕복 운항이 전부였거든요. 하루에 딱 한 번이요. 와. 네, 그러니까 그 배를 놓치면 그냥 다음 날까지 꼼짝없이 섬에 갇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거나 뭐 장사해야 하는 분들은 정말 필사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배를 타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청 컸던 거죠.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날 날씨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초속 10에서 14m 강풍. 네, 그 정도면 우산 쓰긴커녕 그냥 서 있기도 힘들죠. 파도 높이도 2, 3m면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배가 뜨면 안 되는 날씨인데. 맞습니다. 당연히 선원들도 처음엔 출항을 망설였다고 해요. 근데 승객들 압박이 워낙 거셌다고 합니다. 아, 승객들이? 네, 오늘 못 나가면 우리 큰일 난다. 빨리 가자. 뭐 이런 항해가 엄청났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해요. 왜 이렇게 위험한 날씨에 그 배 한 척에 모든 사람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아, 역시 그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서해 회리호를 운영하던 회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보 보조금이 끊기면서 경영난이 심각했고 배를 더 늘리는 건 뭐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정부 정책의 여파가 섬 주민들의 절박함을 키웠고. 그렇죠. 그 절박함이 또 선원들을 위험한 운항으로 내몰게 된 그런 악순환이었던 겁니다. 아, 사람들의 절박함에 굳은 날씨, 또 영세한 선사 문제까지 이미 위험 신호가 막 울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바로 정원 초과랑 과정 문제요. 네, 그게 아주 심각했죠. 정원이 221명인데 실제로는 승객 355명에 선원 7명, 총 362명이 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141명이나 더 태운 거예요. 당시에는 뭐 승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뭐 신분증 확인, 승선 명부 작성 이런 기본적인 게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인원을 파악했어요? 그냥 배 위에서 표 팔고 선장이 눈대중으로 대충 몇 명 탔구나 보고하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조차 몰랐던 거예요. 와, 무슨 만원 버스에 계속 사람 밀어 넣는 것도 아니고.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만 넘친 게 아니었어요. 짐도 문제였습니다. 아, 짐이요? 낚시꾼들 아이스박스랑 젓갈통. 네, 젓갈통만 600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근데 자료에 보면 배 앞쪽에 짐이 너무 쏠리니까 균형 맞춘다고 배 뒤편에 자갈을 7톤이나 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갈 7톤이요. 세상에. 아니 이건 선원들조차도 이 배가 지금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명백한 증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회리호를 운항한 사람이 정식 항해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네, 그럼 누가요? 정식 항해사는 휴가를 갔고 갑판장이 배를 몰았어요. 물론 베테랑 선원이긴 했겠지만 이건 작용 문제잖아요. 비유하자면 버스 운전기사가 아니라 정비사가 승객들 태우고 운전하는 격이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승객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오늘 파도가 좀 높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자기들이 탄 배가 정원 초과에 과적 상태고 심지어 무자격자가 운항 중이라는 사실은 끔찍하네요. 네, 전혀 몰랐던 거죠. 결국 오전 9시 40분에 회류오는 위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항 직후부터 배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심하게 흔들렸다고 생존자분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흔들림의 원인이 결국 복원력 상실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핵심 원인이 바로 복원력 상실이에요. 배가 이렇게 파도 때문에 기울었을 때 다시 똑바로 돌아오려는 힘,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오뚜기 생각하면 되겠네요. 밑이 무거워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근데 서해 회리호는 이 복원력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거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게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한 정원 초과, 특히 갑판 위까지 사람이 꽉 찼고 또 위쪽에 무거운 짐들을 잔뜩 실었잖아요. 네네. 이러면 배의 무게중심이 비정상적으로 확 높아져요. 이건 마치 오뚜기 머리에 무거운 쇠고수를 단 거랑 똑같아요. 조금만 기울여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네. 둘째는 날씨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항로를 바꾸려다 그랬어요. 임수도라는 섬 근처에서 파도를 피하려고 갑자기 방향을 틀다가 강한 바람이랑 파도를 배 옆면에 그대로 맞은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었죠. 배 자체의 문제. 네, 바로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갑판 위로 막 파도가 덮치면 그 물이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수구가 있어야죠. 네, 그 물 빠지는 구멍, 방수구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법적 기준 면적의 6분의 1도 안 됐어요. 6분의 1이요? 네, 기준이 1.661제곱미터인데 실제로는 0.267제곱미터. 정말 터무니없이 작았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조 배수구가 바늘구멍만 하다고요? 물이 빠지겠어요? 아, 전혀 안 빠지겠네요. 그럼 덮친 파도가 그대로 갑판에. 네. 그대로 고여서 배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복원력 상실을 더 빠르게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나중에 사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선박 설계 자체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멀쩡한 배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규격 미달 방수구, 엉터리로 표시된 만재열 주선, 실제로는 안전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뭐랄까 깡통배였는데 서류 심사나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그냥 안전 합격 도장을 받고 운항을 한 겁니다. 안전점검이랑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유명무실했군요. 네,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죠. 결국 그날 오전 10시 10분쯤 임수도 근처 바다에서 페리오는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기울었고 불과 30초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네, 생존자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그 순간 선실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하고 짐이 막 뒤엉키고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고. 출입구는 막히고 뒤집힌 배 안에서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생존자 QC 증언 중에 바다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요동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안전장비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면서요? 구명정이 9개나 있었는데? 네, 단 2개만 작동했고 승객 대부분은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뭐 안전교육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럼 배 밖으로 튕겨져 나온 분들은? 그저 주변에 떠다니는 아이스박스나 나무판자 같은 부유물에 의지해서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사고 초기에 백운드 선장이 살아 도망쳤다는 오보가 막 퍼졌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네, 맞아요. 그게 한 어민분이 생존자 중에서 백 선장이랑 인상차게가 비슷한 위도지서장을 오인하면서 생긴 해프닝이었죠. 경찰이 지명수배까지 내렸었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죠. 네, 사고 닷새 뒤에 침몰한 배 조타실 옆 통신실에서 갑판장, 기관장이랑 같이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 요청을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추정도 나왔죠. 물론 무리하게 출항하고 과적을 방치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알려진 것처럼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 끔찍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공식 구조대가 아니었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들이었다고요? 네. 특히 사고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 강기롱 씨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강기롱 씨요? 네. 이분이 배가 뒤집히는 걸 직접 목격하고 바로 무전으로 주변 어선들한테 막 구조 요청을 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 외침을 듣고 근처에 있던 어선 10척이 바로 모여들었고요. 해경이나 해군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서 네, 훨씬 먼저 도착해서 그 작은 어선들로 차가운 바다에 떠있던 40명이 넘는 생명을 직접 구조했습니다. 생존자분 회고 중에 정신 차려보니 어선 위였고 어민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구조했던 어민분 증언으로는 송장도 산 사람도 그냥 보이는 대로 건져 올렸다. 아 정말 당시의 절박함과 어민들의 그 헌신이 느껴지네요.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었죠. 근데 공식 구조는 왜 이렇게 늦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페리오 자체에서는 침몰 직전까지 SOS 신호를 못 보냈다고요. 네, 그게 이 스토리 중 하나예요. 왜 구조 신호를 못 보냈는지. 아무튼 공식적인 최초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어민 강길홍 씨가 어업무 선국을 봉해서 하면서 이루어졌어요. 신고가 되고 나서도 바로 출동이 안 된 거군요. 네. 신고 접수하고도 경찰 헬기는 30분 뒤, 해경 경비정은 1시간 이상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골든타임은 그냥 속절없이 다 흘러가 버린 거죠. 이건 뭐 대형 해난 사고에 대한 대비 체계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즉각 출동할 전문 구소팀이나 장비도 부족했고 또 신고가 들어와야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 인력은 네. 사실상 생존자 수색보다는 시신 인양 작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격포항에서 막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분들이 왜 이렇게 구조가 늦냐, 살아있는 사람부터 구해라 하면서 오열하고 항의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고요. 참 TV 화면에는 막 수많은 배랑 헬기가 동원되고 뭐 장관들 방문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쳤는데 실제 초기 구조는 이름 모른 어민들 손에 달려 있었다는 그 현실, 그 간극이 너무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결국 이 모든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서해 서해오 참사는 단순히 뭐 정원 초과하고 짐 많이 실어서 일어난 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증상일 뿐이고요. 네. 근본 원인은 배 자체의 복원력 상실이었고 이 문제는 승객이 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예견된, 말 그대로 예고된 참사였던 거죠. 규격 미달 방수구, 엉터리 만재 흘수선, 심지어 무자격 업체의 복원력 검사 통과까지. 그렇죠. 안전불감증과 시스템 부패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엉터리 배가 버젓이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전을 감독해야 할 해운항만청이나 해운조합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그들 사이에 뭐랄까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진행되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특히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선사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격이네요, 정말. 딱 그런 거죠. 결국 관련 공무원 38명이 문책당하고 선사 경영진이 구속되긴 했지만 292명의 목숨값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책임 추궁이었죠. 이 비극의 더 깊은 배경을 보면 당시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성장만 외치던 시대였잖아요. 안전 규정 같은 건 그냥 성가신 장애물 정도로 여겼던 거죠. 맞습니다.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그런 안일함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었죠.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을 보면 우리 스스로 사고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네. 1993년 이 사건 외에도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가 있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정말 끔찍한 인재들이 계속 이어졌죠. 어떻게 보면 서해 회료 참사는 그런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사회에 보여준 첫 번째 비명이자 아주 강력한 경고였던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였죠. 292명의 희생이라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몇 가지 변화가 생기긴 했습니다. 여객선 탈 때 신분증 확인하고 명부 작성하는 거 의무화됐고요. 네, 배 위에서 표 파는 행위도 금지됐죠. 그리고 악천 후일 때는 정부가 강제로 출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나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네, 제도적으로는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지만 그로부터 21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또 다른 끔찍한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세월호. 근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어떤 점들이 그런가요? 이익을 더 내려고 상습적으로 과적을 하고 그 때문에 배의 복원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안전검사는 통과했지만 실제로는 부실했던 선박 상태, 또 골든타임을 놓친 그 혼란스러웠던 구조 과정. 그리고 기업과 감독기관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네, 모든 게 다요. 마치 21년 전 서해회리호 비극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았어요. 서해회리호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그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뼈아픈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결국 2014년에 우리는 바다 위에 또다시 똑같은 오답을 써내려간 셈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1993년 서해회리호의 비극은 단순히 날씨가 나빴던 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재였죠. 명백한 인재입니다. 정원 초과, 과적, 부실한 선박 관리, 허술한 감독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윤을 안전보다 우선시했던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빚어낸 비극이었죠. 이 참사는 안전이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게 무너졌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비극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 사건을 되짚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1993년 10월 10일 아침 그 위도 선착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리가 다 찼으니 다음에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순순히 발길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좀 태워달라고, 나 무트로 꼭 나가야 한다고 애원했을까요?